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법인을 운영하려면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할 세 가지 빅3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난 후 가장 관리를 못하시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이는 법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순히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만 생각하고서 법인 전환을 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법인에서는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런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법인의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장을 안 맞추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항목은 없을 테고, 비교적 자유롭게 회사 자금을 입출금했던 방식에서 법인을 전환한 후에 갑자기 입출금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고 통장의 시제 등을 모두 맞추다 보니 평소 자금 관리와 통제가 안 되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생기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지급금은 꼭 대표자가 쓴 돈은 아니지만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 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 등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빌려준 대여금으로 봐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언젠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결정산 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법인에게는 대표이사와 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와 임원의 차이는 바로 이 가지급금의 책임 소재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임원을 구성할 때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무상 가지급금의 회계 처리는 일단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기업 회계상 대표의 상여는 정상적인 대표의 회계 처리이지만 법인세법상 대표의 상여 처리는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의 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서도 좋지 않게 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기업 회계상에는 가지급금으로 계정을 만들어 설정해 놓으면 되지만 세무신고 시, 즉 세무회계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가지급금은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고 설정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법인이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단기로 빌려준 금액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냥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여를 해주었다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크게 두 가지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 중에서 하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당좌대출 이자율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란 법인이 외부에서 차입한 평균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만 인정이 돼서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만약 법인의 비특수인과 차입금 거래가 없다면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란 세법상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의 개념으로 연간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잡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금액이지만 정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크게 9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에 대해서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이자의 25%를 원천 징수하게 되지만 대부분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 이자를 입금에 산입하고 대표 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입금 산입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대표자는 상여 처분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수 수익으로 잡고 다음 해에 가지급금에 추가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무관한 지급이자로 봐서 송금불산입이 돼서 가지급금 비율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서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 불가능으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송금 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가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과 거래 시에도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데요. 은행과 차입 거래 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 평가 하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과세 당국에서도 가지급금은 개인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봐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정이 돼서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주식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이는 결국 주식을 이동 시에 양도나 증여 같은 세금이 증가하지만 미래 상속 시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 활용 시에 가지급금은 사업 무관자산으로 처리되어 상속 증여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가 돼서 법인이 정리되는 시점에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하여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청산 절차 진행 시에도 법원 승인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청산을 진행할 때 장애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수단이 점점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풀어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법인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것인데요. 법인 대표의 보험이나 차량, 수익형 부동산, 각종 회원권 등 법인 대표 명의의 재산을 시가 감정을 통해서 법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자금도 확보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양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양도세 부담도 크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대표자 급여나 상여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전에 대표자의 급여와 상여를 꾸준히 인상시켜 놓은 후에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방법이긴 하나 급여 소득의 증가로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득세는 지금 현재 최고세율 7단계 46.2%를 적용받기 때문에요. 고율의 누진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당장의 법인 대표 급여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결국 점진적으로 소득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다면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법인의 대표적인 비용 항목으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과세 표준을 잘 파악하셔서 구간에 맞게 인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배당은 정기배당, 중간배당, 차등 배당으로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배당도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돼서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무시 못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배당해 봐야 가지급금을 해결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한 점도 있기 때문에 배당도 이 세 가지의 배당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배당이란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로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에만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확정 시기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거나 향후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배당 정책을 미루는 등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중간배당이라는 규정을 제정해서 사업 연도 중에 매출 대금이 회수되는 등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탄력적인 배당 정책이 가능하도록 중간 배당 규정을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법상 중간 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만 할 수 있으며 중간 배당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배당 중에 초과 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서 더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에 적용을 받아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거나 일부 비상장 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당도 배당 소득세의 부담과 초과 배당 시의 증여세가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상여 등으로 변제하는 것보다 실효세금이 더 낮아야 유효하기 때문에 배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를 크게 웃돌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주식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기 주식이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 주주가 내 주식을 회사에게 파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주식을 판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주식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는데요. 우선 법인의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주주 모두에게 균등하게 실행해야 하나 주주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의무자금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정 주주에게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세법상의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기 주식은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이냐 매각이냐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세법상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소각은 의제 배당으로 과세돼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매각은 주로 가족에게 양도를 하게 될 텐데요. 혹시 저가 양도로 인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다면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가치를 낮춘 후에 다시 가족에게 파는 방법이 그나마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행세법의 해석과 판례를 보면 자기 주식의 취득이 주식 소각 외에 경영권 분쟁 방지 또는 외부 투자 유치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양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취득한 법인은 특별한 쟁점이 없이 처리되고 있으나, 만일 자기 주식 거래가 법인 보유 자금을 자기 주식 거래로 가정해서 대표자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는 실질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는 것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규정을 잘 준수하셔서 자기 주식 거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주식은 방법이나 목적 등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참고하셔서 가지급금 상환에 활용하시되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함께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형 실시권으로 설정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합니다. 세법은 회사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손비 처리됨과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2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5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한도가 크지 않아서 효과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가지급금 변제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일단 금액의 평가가 커야 효과가 크겠죠. 2019년도부터는 소득 금액이 연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임원 개인 소유의 특허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이나 사용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개인의 산업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고 그 양도대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 가능하며 법인은 산업재산권을 양수 또는 임차함으로써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서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긴 하나 중요한 건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의 평가 금액이 커야만 효과가 크다라는 점과 또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금액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무엇이든 편법을 쓰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된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일곱 번째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6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기 요양, 주택 구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현실적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서 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해 돼서 결국 실제로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과 함께 분류과세되는 소득이라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유리한 점은 있으나 2020년도부터는 임원 퇴직금 송금 한도 계산 시 지급 배수가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배우자를 통한 증여와 유상감자를 통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먼저 법인 대표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데 배우자 공제가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장점을 활용해서 6억 이내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배우자의 지분이 생기겠죠? 다음은 배우자의 지분을 유상감자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도 없고 유상감자 시에도 세금이 없는 것은 물론 대표자의 지분도 다시 100%로 유지가 되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감자는 감자주주의 주식 취득가액과 유상감자의 대가와의 차액을 의제 배당 소득으로 봐서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고 취득가액과 감자 대가의 차액이 적어서 감자 시 의제 배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배당 소득세가 낮은 경우에 유상감자를 통해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나 당초 납입 자본금이 작고 주식 취득가액이 낮은 중소기업에서는 유상감자를 통해 조세 부담 없이 자금 확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모든 법인 사업자가 사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필수 관리 항목 중 가지급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